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윤인구입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가 뜨면은 이 전화나 문자 받기 참 무섭죠. 두렵고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또 피해 금액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뭐 내가 그런 사기를 당하겠어. 모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게 통계를 보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문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주의를 당부하는데요. 그 연령대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신고하면은 10분 안에 즉시 차단되는 긴급 차단 제도가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이 됐네요. 그동안은 신고해도 실제 차단까지 한 이틀 정도 걸리다 보니까 범죄 대응 속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청과 통신 3사 삼성전자가 공조해서 범죄에 쓰인 번호가 통신망에 접속되는 순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의심되는 번호를 바로 제보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쪼록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행여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여의도는 또 천둥치고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데요. 지금 비가 꽤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겨서 나서셔야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토종 씨앗 나눔해 드릴 작물인 강낭콩과 조선 호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중국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죠. 텃밭 농사에 대해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관장님은 제가 두 번 뵙고 헤어지네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겨울이 시작됐지만 그래도 텃밭에는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관장님은? 벌써 겨울로 들어가는 절기가 됐는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농한기니까 좀 편하게 쉴 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직 그 농한기라고 하기에는 수확물을 정리하고 또 이런 작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한기라는 말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과일도 사계절 내내 나오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죠. 일단 농부들은 이제 팔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또 시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한참 바쁘실 때죠.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제 오늘 이제 그 미세먼지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게 그 농작물에도 영향을 줍니까? 아무래도 햇볕의 광도를 좀 떨어뜨리니까 광합성에도 피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잎사귀도 식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네. 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서 아무래도 생리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그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또 많네요. 네. 네. 자, 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옥수수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년 봄 나눔할 씨앗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옥수수로 쥐이빨 옥수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팝콘용 옥수수로 쥐의 날카로운 이빨을 닮았고 또 네. 크기가 작아서 튀기면 먹기에 적당한 이제 팝콘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뻥튀기 기계가 없어서 가정에서 팬에 기름을 둘러서 가열한 이후에 옥수수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튀기는 방식으로 팝콘을 만드는데요. 이제 팬에서 터지는 소리들이 재밌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옥수수와 함께 심으면 좋은 동반작물로 소개한 강낭콩과 호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동반작물이라는 게 같이 심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동반작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궁합도 잘 맞는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세자매 농법이라고 해서 옥수수를 타고 강낭콩이 자라게 하고 또 밑에는 호박이 자라게 하는 방식입니다. 수확량을 늘리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또 호박이 밑에서 자라면서 풀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과적으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남미의 농사 방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할머니들이 옥수수를 심고 나서 그 넝클 작물인 동부를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자매 농법에는 남미 인디언의 또 전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인간인 옥수수가 부인을 구할 때 강낭콩과 호박을 두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호박이 고려 대상이었지만 땅 위를 기어가는 습관을 가져서 거절을 당했고요. 강낭콩은 상대적으로 옥수수를 감싸고 자라는 충성심을 보여줘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옥수수를 주로 주식으로 삼는 남미 사람들에게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좀 결핍되기 쉬운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펠라그라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또 강낭콩이 가지고 있는 또 대안적인 이제 아미노산이 그런 치유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세자매 농법에 관한 전설에서도 충성을 보여야만 선택이 되는 그러네요. 네. 재미있는 전설인데 이 콩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강낭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강낭콩은 이름에서처럼 아열대성 작물로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해서 중국 남부를 통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강낭 같던 제비가 물고 왔다고 해서 제비콩의 일종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강낭콩은 넝클로 자라는 종류와 키 작은 강낭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품종, 그러니까 원래 아열대 지방이라든지 이런 열대 지방에서는 넝클로 자라는 종류였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한대 지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키 작은 강낭콩이라고 하는 변종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먹고 있는 강낭콩은 다 키 작은 그 데서 나온 변종이라는 말씀인가요? 키 작은 강낭콩 그리고 넝클 강낭콩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 키 작은 강낭콩은 이제 변종이라는 얘기죠. 키 작은 강낭콩은 봄 재배와 가을 재배 두 번 모두 할 수 있어서 흔히 이제 두벌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감자와 어울려서 심기 때문에 감자와 동반작물이라서 감자박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눔할 강낭콩은 넝클로 자라는 강낭콩인데요. 보통 이런 넝클 강낭콩이 늦게 꽃이 피고 늦게 달려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래 들어서 넝클 강낭콩도 봄 재배, 가을 재배로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강낭콩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나눔할 것도 그런 종류로 다람쥐의 꼬리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다람쥐콩 또는 이제 호랑이 줄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호랑이콩으로 부르기도 하는 종류입니다. 1년에 2배를 재배할 수 있는 넝쿨 강낭콩도 이제 들어왔다. 네. 원래 들어온 거고 또 이름이 재밌습니다. 다람쥐콩, 호랑이콩. 네. 네. 맛도 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강낭콩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마르기 전에 수확해서 밥 지을 때 넣어 먹는 것이 마른 후 불려서 밥 짓는 것보다 훨씬 포근하고 고소한 맛이 강합니다. 마른 것을 먹을 때는 파셀러스 향이라고 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향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덜 마른 것을 수확할 경우에는 그런 향이 덜해서 훨씬 더 감칠맛이 좋습니다. 네. 봄 재배는 4월에 파종을 하게 되고요. 가을 재배는 보통 7월에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네요. 네. 오늘 강낭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나눔해주실 토종 씨앗 하나가 이제 호박이죠? 네. 네. 이번 나눔할 호박은 조선 호박인데요. 호박은 이름에서 보듯이 호자가 들어가면 북쪽을 통해서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원산지는 남미 지역입니다. 네. 호박의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떡을 해서 먹는 떡호박, 주로 이제 우리가 단호박이라고 부르는 종류하고 그다음에 중국 요리에 나오는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과육이 면발처럼 나오는 대호박. 처음 들어보시죠? 호박도 이렇게 많아요. 네. 좀 그 다른 지역에서는 스파게티 호박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호박은.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맷돌 호박과 조선 호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호박이 한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류였었군요. 네. 그리고 호박은 이제 볼과 같은 곤충이 꽃가루를 날라다 주기 때문에 교잡이 좀 심한 편입니다. 맷돌 호박이라고 얻어와서 심었는데 뭐 긴 호박이 달린다든지 아니면 노란 주황색 호박이 달린다고 해서 얻어왔는데 약간 초록색 호박이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교잡이 심한 편인데요. 네. 하지만 단호박과 맷돌호박, 대호박과 단호박 등 이렇게 앞에서 소개한 분류가 서로 다른 계통과는 교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호박과 주끼니 호박을 함께 심어도 괜찮고요. 단호박과 조선호박을 함께 심어도 교잡이 될 걱정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맷돌호박과 조선호박을 같이 심으면 교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종류별로 따로 심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관장님 덕분에 호박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조선 호박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이게 이제 우리 토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네,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한. 네, 우리나라 토착화가 된 이제 호박들에는 대개 조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네. 조선아욱, 조선파, 조선 배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들어가죠. 전에 들어온 거겠죠? 네네, 조선시대 맞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조선 호박이라고 붙여진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조선 호박은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맷돌 호박은 좀 생소해요. 보통 우리가 호박의 상징적으로 여기고 있는 호박이 맷돌 호박입니다. 이렇게 둥그러면서 넓적한 거. 아, 그래요? 예. 이건 좀 사실 오래된 토종 품종이 아니고요. 비교적 근래에 들어온 품종에 속합니다. 그것보다 오래된 품종이 조선 호박인데요. 길게 둥글게 이렇게 자라는 호박이 조선 호박입니다. 주황색으로 익으면서 겉표면이 하얀 분이 있는 것이 완전히 익은 것인데요. 주황색에 초록색 혹은 또는 검정색의 무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호박의 배를 갈라보면 속이 아주 진한 적황색, 그러니까 주황색보다는 훨씬 더 진한 적황색을 나타내고요. 단호박보다 당도가 높지는 않지만 맷돌호박보다는 당도가 높아서 과육을 잘라서 말린 호박꼬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무지했던 게 드러나는 일상에서 많이 봐왔던 건데 제가 구별을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옥수수와 같이 심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은 없을까요? 더위에 약하고 한여름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게 이제 호박의 특성인데요. 대신에 이렇게 세자매 농법으로 옥수수 그늘에 들어가서 재배하게 되면 한여름에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서 재배하지 않고 땅을 기어가며 뿌리를 내리게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물가뭄이 없고요. 그다음에 풀들을 억제하는, 그늘을 들이워서 풀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강낭콩은 옥수수 줄기가 감당할 수 있지만 호박 줄기는 옥수수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옥수수 줄기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자랄 때 옥수수 줄기를 호박 줄기가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수확량도 늘리고 작물간의 조화로움도 좋지만 농사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업 조건이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거의 밀림이 되거든요. 세자매 농법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좀 방법을 좀 잘 찾아보시는 방법을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밀림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작물들끼리 서로 무성하게 자란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매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일손이 많이 난. 무성하게 자라서요. 네. 작업자들이 이제 수확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줄기를 밟아서 줄기가 좀 꺾이기도 하고 이런 농부들한테 작업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 공간에서 부가가치는 많이 생기지만은 그런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개별적으로 재배했을 때보다 수확량이 120% 정도 향상하는 효과가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텃밭 가이드 강낭콩과 호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50원,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청취자 한 분께서 궁금하신 점 또 전화로 문의를 하셔서 전화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헤드폰 끼시고요. 6시 30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충남 천안에 사는 최근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수 선생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마늘하고 양파를 심었는데요. 네. 그 마늘이 이제 이 싹이 이렇게 한 3, 4cm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겨울에 얼을까봐 제가 왕겨는 이렇게 뿌려놨어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놔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왕겨가 이렇게 보온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네네. 근데 이제 왕겨가 또 겨울에 바람이 불면 날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왕겨 위에 가볍게 흙을 좀 같이 좀 덮어주시면 예, 왕겨가 날려서 이렇게 좀 보온재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건 안 덮어도 되나요? 상대적으로 마늘은 예. 얼어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왕겨 위에다가 흙을 좀 이렇게 뿌려서 날르지 않게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왕겨 위에 가볍게 네,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흙을 좀 네네네.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싹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게 약간 이렇게 지난주에 좀 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빛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말라가요? 변색이 됐던데.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난지역 마늘이 이렇게 잎을 낸 상태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겨울 동안에 엄청나게 춥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시들기도 하고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또 이른 봄에 또 날이 풀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싹이 나오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궁금한 점 해소되셨어요? 네네네네. 네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마늘과 양파 농사를 지으시는 최근수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마늘과 양파는 주로 노지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 농사하고는 다르게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마늘 농사는 좀 걱정을 덜으셔도 되는데 이제 겨울에 얼어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고 네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의외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게 마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텃밭 가이드 시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해소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문자 안내해드리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5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문자를 받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번호 8937 쓰시는 분께서 2주 전에 고구마 캔 자리에 쪽파랑 봄동을 심었는데요. 싹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니 부직포를 덮어야 할까요? 여기는 통영이라고 하시면서 조금 전 그 전화 연결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통영이면 굉장히 따뜻한 남쪽 해안인데요. 네. 부직포 굳이 덮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장기 겨울철 예보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추운 예년에 비해서 추운 겨울이 아닐 거라고 따뜻한 겨울일 거라고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통영 정도면 쪽파는 당연히 견디고요. 네. 봄동도 통이 굉장히 큰 것보다는 통이 작게 이렇게 싹 정도로 자라는 것들이 훨씬 더 월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통이 크고 작은 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통이 큰 것들은 이제 이게
얼어버리더라고요. 쉽게. 그러니까 통이 크다는 크기가 크다는 크기가 말씀인 크게 거죠? 자라는 것들은 네. 왜냐하면 이제 뿌리보다는 위쪽을 발달시킨 애들이라서 빨리 어는 데 비해서 작은 포기들은 오히려 뿌리가 훨씬 더 강해서 겨울에 얼지를 않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더구나 통영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7893님께서 도라지 1년 차입니다. 내년 봄에 뽑아서 다시 심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도라지는 옮겨 심을수록 이게 굵어지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계속 키우게 되면 또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또 이렇게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옮겨 심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웃거름보다는 밑거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밑거름을 충분히 한 밭에다가 다시 이렇게 옮겨 심는 작업을 보통 2월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풀리자마자 해야 되니까요. 가장 이른 봄에 좀 수고로움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알아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옮겨 심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정아님께서 옥수수 모종을 사서 심으면 씨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열리질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시는데 이게 왜 그렇냐고 질문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종자의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종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씨앗의 경우에는 F1 육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씨앗입니다. 잡종 강세를 활용한 방식인데 이런 종자들은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게 되면 이게 좀 잡종화가 심해요. 네. 열성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열성 현상을 이용해서 아예 발화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육종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열성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못 견딘다는 거죠. 예, 열성 형질이 이제 숨겨져 있는 형질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숨겨진 형질 중에서 이제 자살 종자, 자살 종자, 터미네이터 종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형질을 일으켜서 발화를 아예 안 하게 하는, 발화가 안 되는, 먹을 수는 있지만 발화가 안 되는 그런 씨앗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판 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방식이라서 보통 이제 종자 봉투를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재구매를 해서 파종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옥주님께서 관장님 마늘밭에 빈 곳이 많은데 지금 심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한지형 마늘의 경우에는 보통 11월 중에 심기도 합니다. 난지형들은 이제 싹이 아까 천안에서 아까 통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난지형인 경우고요. 싹이 나와서. 근데 한지형은 싹이 안 난 상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들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텃밭 가이드 그리고 호박과 또 강낭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수원 씨앗도서관 박경주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1월 25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6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계속 비 소식이 있던데 나가실 때 또 그 미세먼지 대비할 마스크하고 또 비 피하실 우산 꼭 하나 챙겨서 나서셔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SNS에서도 중국 플랫폼이나 제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업 시간에는 C 트렌드라고 하는 다양한 중국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죠.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중국발 유행이 부쩍 눈에 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글로벌 SNS로 이제 탐색하고 뭔가 내 취향을 찾는 Z세대를 중심으로 중국발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디저트나 소품들이 중국 SNS에서 먼저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Z세대는 이런 해외 플랫폼을
국가를 뭔가 한정하지 않고 일상처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발 트렌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고 예쁜 콘텐츠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또 새로운 걸 빠르게 흡수하는 세대가 이 중국발 트렌드 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단순히 싸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대의 옷, 1,000원대의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실험적인 소비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 부담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이나 아이템 또 캐릭터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딸내미도 어디 가서 뭔가를 계속 뭐 1,000원, 2,000원짜리를 사갖고 와서 책상 위에 계속 늘어놓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양하게 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또 Z세대들만의 소비 특징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용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 많은 걸 사고 싶은데 저렴한 이런 제품들을 사면서 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그런 또 다양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낮은 실험적 소비 구조 그리고 SNS 덕분에 이 젊은 세대들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재미도 느끼고 또 이거를 다시 또 저희 같은 좀 더 나이 많은 세대들에게 다시 공유를 하면서 우리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 중국발 트렌드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지영 대표님은 무슨 세대세요? 저는 MZ 세대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너무 끝자락이어서 대답이 망설이면서 조금 시간차로 나왔어요. 네. 진짜 MZ 세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트렌드가 이제 우리 소비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거나 즐기는 것들 중에 중국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MZ 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 포함입니까? 저 제외. 그럼 포함이죠. 그런데 이 분야가 바로 어글리 피규어 열풍이거든요. 요즘 보면은 가방에 인형 키링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글리 피규어 유행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빨에 조금 못생긴 듯한 느낌까지 있는 인형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Z세대들에게는 오히려 되게 힙하다. 내가 좀 독특해서 갖고 싶다. 이런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피규어나 키링들이 자리 잡은 건데요. 사실 이 브랜드의 제품이 블랙핑크의 리사와 같은 글로벌 유명 셀럽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고요. 여기에 이 캐릭터들이 랜덤 뽑기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제품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제품 구매를 했는데도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안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 그다음에 소유욕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소비 패턴이 이렇군요. 또 저희 애들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이돌 관련 상품을 살 때도 그 무슨 카드라 그러죠? 포토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또 구매하게 되는. 그걸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파는 리셀 시장 그리고 교환하는 물물 거래, 물물 교환이나 중고 거래 이런 시장들이 같이 커나가는 게 요즘 트렌드의 주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제품군이 디저트인데요. 이제 올 초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수건 모양의 케이크. 벽돌 모양의 초콜릿 같은 독특한 디저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먹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각적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수건처럼 생겼고 벽돌처럼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만큼 먹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니까 이 어글리 피규어의 인기와 비슷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요즘 소비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맛은 있습니까? 저는 벽돌 초콜릿만 먹어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20, 30대 사이에서는 또
그 상하이 가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중국 상하이. 네네. 네. 근데 이게 중국 유행과도 연결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하면서 이제 중국 여행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짧은 비행에 이제 합리적인 비용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말에 짧게 상하이를 다녀오는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 글로벌 검색 사이트인 G사에 접근이 어렵다거나 네, 결제 방식도 불편하지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찾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다. 네네, 그렇죠. 그마저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하이에는 또 화려한 야경, 그 다음에 유럽풍의 거리, 또 낯설지만 매력적인 음식, 이런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으니까 이제 SNS에서만 접하던 중국의 최신 제품, 트렌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하고요. 이 경험을 다시 돌아와서 SNS로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소비와 문화 체험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시 디저트인 벽돌 네. 초콜릿, 수건 케이크가 바로 상하이 방문 시 꼭 들려야 될 카페 리스트 네, 기념품으로 꼽혔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과 또 트렌드 그리고 소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상하이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상하이 못 가봤다 그러면 상하이 다녀온 사람들은 뭐 아직도 상하이를 안 다녀왔냐고. 네. 굉장히 첨단 유행 약간 천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상하이인가 보죠. 맞아요. 그래서 뭐 패션이나 팝업 스토어 이렇게 유통과 같이 요즘의 체험형 소비에 가장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상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C 커머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C가 차이나의 C인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발 커머스 플랫폼의 인기도 상당하던데요. 이게 근데 저는 놀라운 건 이런 그 C 커머스가 국내 진출한 후에 주 이용층이 또 10대라고요. 네, 제가 10,000원대의 옷, 1,000원대의 소품을 말씀드렸듯이 이 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배송료는요? 배송료는 무료예요, 지금. 네, 대부분 배송료가 무료고 그래서 국내 플랫폼들도 그렇게 경쟁을 계속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빠르게 인기를 얻고 성장세가 좀 무섭습니다. 올 3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주요 시커머스의 이제 인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꽤 많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평균 건당 결제액이 10,000원에서 20,000원 선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커머스들이 내세웠던 초저가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이 10대 그리고 6, 70대의 사용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의 품질보다는 이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가성비 좋은 생활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이 Z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층까지 자연스럽게 고객층을 넓히면서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C 커머스의 영향 때문인가요? 요즘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중국 판매자를 우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중국 판매자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사나 N사와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들이 이제 중화권 셀러의 입점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보통 해외 직구라고 했던 이 번거로운 과정 없이 한국 쇼핑 앱에서 중국 제품을 바로 구매하고 새벽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듯이. 네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 C사에서는 기존에는 해외 판매자들의 이제 셀러 등록이 최대 45일이 걸렸는데 이 입점 심사 기간을 하루로 줄이고 통관이나 인증 절차를 대행해주는 패스트트랙까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셀러들이 같이 우리나라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담 없는 시도가 가능한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타 플랫폼에서도 중국 판매자와의 협업을 강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머스의 장벽이 사라지고 또 중국발 제품 그리고 유행이 확산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 기업들에서 이제 팝스토어들 많이 운영하잖아요. 이제 상설 그 업장이 아니라 잠깐 반짝 이제
홍보하고 사라지는. 네. 근데 이런 중국 화장품 그 브랜드도 팝업 스토어가 요즘 핫한 성수동에서도 많이 생긴다고요? 네, 화장품 하면 우리 K-뷰티가 유행이긴 한데 이 K-뷰티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컨셉을 가진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게 독특한 컨셉입니까? 네, 우선 화려한 공주풍, 소녀 감성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유명한 색조 전문 브랜드가 가장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그 컬러들을 봤는데 정말 화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그 화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화장. 강렬한 느낌이겠군요. 네, 맞아요. 피부는 하얗게 표현하면서 색깔은 강렬한 이런 공주풍의 그 화장품 브랜드가 인기인데 2025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팝업 스토어를 성수동에서 열었는데 오픈런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 덕분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고 SNS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팝업이 국내에 이 브랜드가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네. 근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2만 7천여 명이 방문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중국 브랜드가 단순히 저가 경쟁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창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 소비자들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업에서 이제 중국 마케팅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업체들도 우리 기업들도 긴장을 할 텐데요. 네네 해야죠. 근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 압박이 심해질 것 같아요. 중국 판매자들은 현지 제조업체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상품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훨씬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저가 경쟁을 따라가기보다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빠른 배송, AS, 브랜드 경험 같은 제품 외적인 서비스 품질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제품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기회 요인도 있는데 이제 트렌드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국내 기업들 역시 다양한 상품들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중국발 트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MZ세대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장벽이 낮으니까 국내 브랜드가 역으로 중국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피하지 말고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정의하고 차별화를 하면 이 중국 트렌드와 공존을 하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잘하자. 네. 네, 우리 KBS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의도에는 천둥 치면서 빗방울이 제법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마스크와 또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마치 지금 느낌은 차 내리기 전에 막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서 내리긴 싫지만 꼭 내려야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윤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107페이지 할 거예요. 여기 사과 나눠지는 거 있죠? 우리 여기 할 차례예요. 여기 할게요.